예, 이번에 두 번째 주제인 아동학대 범죄 동향 분석 및 예방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정책 담당관실의 김준영 경관입니다. 우선 15분 안에 최대한 빨리 끝나겠습니다. 다만 제가 우리 본청에서 오늘 요 발표를 위해서 제가 약속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저희 직책이 우리 소속 부서가 굉장히 아마 부서가 길 겁니다.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정책 담당관실. 요게 뭐 하는 데인지 광고하면은 이거 발표하도록 해주겠다라고 저희 사무실 했기 때문에요. 딱 30초 동안만 제가 광고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21년 경검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우리 이제 국가 수사는 모든 수사는 저희 경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국가수사본부라는 우리 조직이 만들어졌고요. 수사라는 그 기능은 모두 이쪽으로 다 모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가 속해 있는 수사심사정책 담당관실에서 뭐 하냐면요. 전국에 있는 그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그 사건 절차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점검합니다. 일례로 제가 1월부터 3월달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범죄의 경찰 종결 사건을 제가 다 봤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로 적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됐는지 그렇게 저희는 지금 체킹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다시 재조사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일선경찰서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지금 부서일 텐데요. 어, 그래서 요렇게 우리 국가수사본부에서 우리 개정 형소법에 맞춰서 열심히 잘 하고 있으니 우리 안전문화 포럼을 계기로 잘하고 있다는 거 좀 홍보 좀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그러면 오늘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목차입니다. 처음에는 아동 학대 범죄 개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동 학대 현황에 대해서 한 페이지로 제가 요약을 한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통계는 아니지만요. 아마 우리 치안 서비스뿐만 아니라 뭐 교육이라든가 뭔 전 그 기능에서도 아마 코로나가 가장 큰 이슈였을 겁니다. 그러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우리 아동학대에 대한 조치가 변화가 있는지 한 페이지로 요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리 절차, 그 다음에 예방 방지 대책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첫 번째 아동학대 범죄 개간입니다. 자, 2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보시면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동 학대라고 하는 거는 큰 범죄가 특별하게 성인보다 다르다. 이건 아닙니다. 성인에게 맞춰진 범죄도 아동에 행해지면 그게 아동 학대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플러스 파란색으로 표기된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시면요. 첫 번째 빨간색 표시의 주체를 보자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고요. 파란색의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거의 주체는 아동의 보호자입니다. 그렇다면 아동의 보호자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님 그리고 가장 많은 3번에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 뭐 어린이집, 유치원 요런 양육 교육하거나 그런 의무가 있는 자 대략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유형입니다. 어,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형법상의 폭행, 상해, 유기, 그다음 협박, 강요 이런 것들은 성인한테도 범죄가 되고요. 당연히 아동에 했을 때도 이것도 아동 학대로 분류가 됩니다. 그다음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 및 방임도 아동 학대로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사례를 살펴보자면요. 신체적 학대는 쉽습니다. 때리거나 도구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아동의 신체에 가해를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서적 학대는 소리를 지르거나 반복적으로 위협을 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공포 분위기 조성입니다. 앞서서 우리 강주청에서의 우리 박민정 우리 수사관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정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가정 폭력이 이루어진 현장에서 뭐 36개월짜리 아이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공포 분위기 조성, 정서적 학대로 우리는 간주를 하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기방임은 유기방임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는데요.
요즘 추세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불결한 환경 방치입니다.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제가 후단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관련 법률입니다. 주요하게 저희가 실무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동복지법과 그다음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입니다. 목적은 상이하면서도 동일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지법을 제정했고요. 또한 이것에 대해서 아동학대가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대해서 특례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특례법의 특성에 대해서 가장 큰 것은요. 보호 절차, 즉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 처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후단에 있는 주요 내용의 처리 절차 특례의 가로 빨간색, 응급조치, 임시조치, 피해자 보호, 아동보호 사건, 요게 특례법상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동학대 현황입니다. 예. 요게 저희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요 통계를 활용하고 있진 않는데요. 제가 지금 아동청소년과에다가 부탁을 해서 요번 발표 때문에 요게 조금 받았습니다. 단 저희가 요게 확정 통계는 아닙니다. 확정 통계는 대부분 통계가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대부분 19년까지의 확정 통계로 저희가 잡고 있고요. 이거는 경찰청 홈페이지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20년도와 지금까지 21년 5월 기준으로 제가 끊었습니다. 요 20년도와 21년 5월 기준은 확정 통계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그거를 생각을 해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 17년도, 18년도 쭉 20년도까지 아동학대 112 신고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1년 5월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그 한 달 정도,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전년 대비 8,000건 정도가 돼야 된 게 전년도와 비슷한 추이겠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10,000건이 넘었습니다. 10,000건이 넘었고요. 그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 주변에서도 위층이나 아니면 돌아다니는 저 아이가 좀 이상한 데에 대해서도 신고를 많이 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여기서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작년 연말에 있었던 큰 사건에 따라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동학대가 한 가정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그러면 아동학대 이 112 신고에 대한 우리 경찰의 학대 조치는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봤을 때 전년 대비입니다. 아닙니다. 예, 그대로 떼주시면 됩니다. 전년 대비입니다. 동기간 대비 1월에서 5월까지 동기간 대비를 했을 때 누가 딱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신고도 늘었고요. 그러니까 검거도 늘었고요. 그리고 아까 특례법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응급조치, 긴급 임시조치, 임시조치 신청 이게 대폭 상향됐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눈여겨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긴급 임시조치입니다. 긴급 임시조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찰 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사에 의해서 우리가 아이를 격리시키고 빨리 그 가정으로부터 데리고 오겠다라는 것을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겠다는 거죠. 경찰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럼 왜 작년에는 왜 이렇게 못했냐? 그리고 왜 올해는 이렇게 늘었냐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우리가 아직 이건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지만요. 실무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에는 첫 번째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녀 보육을 교육기관보다는 가정 쪽에 많이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인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경찰이 더욱더 한 번 더 개입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에 지금 법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고 좀 더 앞으로도 되어야 되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경찰이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의 578%나 늘은 이렇게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처리 절차는 다음입니다. 처리 절차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요게 지금 우리가 아동 청소년과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실무 매뉴얼인데 이게 아마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전단에서 가정폭력 사건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게 담당 부서는 우리가 경찰서로 봤을 때는 여청 수사계, 여청 수사팀, 그리고 시도청, 지방청이 이제 시도청을 바뀌었고요. 시도청에 있는 여청 수사계, 또 여청 수사 지도계라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종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까 앞서 578%나 일어났던 긴급 임시 조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조치와 수사도 이쪽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고요. 왼쪽에 지금 잘 보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저희가 어찌 보면은 사후 케어 아니면은 수사와 별개로 행정적인 우리 지원 절차에 대한 전담을 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딱 가운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은 약간 행정적인 지원 절차,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오른쪽은 대부분 수사 절차, 그 아동 학대의 가해자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하고 수사하는 그러한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하고 있어도 시간이 빨리빨리 가네요. 자, 다음입니다. 주요 사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학대가 과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처리했던, 저도 강서경찰서 여청수사 팀장을 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처리했던 사건을 각색해서 넣었습니다. 자, 신체적 학대는 아까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하는 거죠. 때리기도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가 애가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손을 뜨거운 국물에 넣고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체적 학대가 되겠고요. 정서적 학대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에 있는 딸이 잔소리를 하니까 듣기 싫은 딸이 이제 자기 방으로 들어가니 칼을 들고 방문을 때리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거죠. 정서적 학대입니다. 방임 학대가 요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애 셋을 저희가 가정으로부터 격리시킨 사건인데요. 너무나도 불결한 상황. 제가 앞선에 말씀드린 애들이 생활할 수 없을 조차의 불결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들이 산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은 이 과정에서는 양육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아보전과 함께 조치를 취한 상황입니다. 요게 앞서서 말한 주요 사례고 아마 지금에서도 일선에서도 가장 많이 접하는 사례일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방과 대책입니다. 저는 약 한 1년 정도 이런 아동학대의 수사를 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게 딱 저는 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경찰이 해야 될 일, 두 번째,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 세 번째,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경찰이 해야 될 일은요,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사실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도 알고 계시겠지만 뒤따르는 책임이 너무나 많고요. 우리가 사후 책임을 지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 사회적 이슈와 그다음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관련 법률이 개정이 되고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 보완이 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미비하다고 보입니다. 그럼 우리 경찰은 아동학대만 전문으로 하는 수사관을 반드시 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사이버 수사에서도 오셨고요. 여러 기타에서도 오셨지만 각 기능에서의 전문 수사관 양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능들은 지금까지는 고유의 수사 업무라고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전문가 수사관 양성은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지금까지 우리가 느끼기에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체벌이 가하지 않았나라는 게 몇 년 전에 우리에 공감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우리 경찰관 스스로도 이 인식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전문 수사관을 양성해야 되고 그러한 아동학대 특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지자체에 대해서도 가장 큰 게 첫 번째, 지금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국가기관으로 편입을 할 시도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기능의 부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24시간 근무체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선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의 아이가 불결한 환경에서 노출되었을 때 우리 경찰관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같이 했던 게 뭐냐면 아보전과 같이 기관과 현장에 출동을 해서 양 기관이 이것은 빨리 신속히 가정으로부터 아동을 격리시켜야 된다라는 의사 협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낮에 일어난 것이었구나. 만약에 이것이 야간이나 새벽이나 이렇게 일어났을 때에는 사실상 지금까지 지자체에 대한 도움은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시바삐 지자체에서도 이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런 근무 체제부터 전문 교육에 대해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여기에 계신 분들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파란색으로 썼던 예시의 글은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펴서 쓴 글이 아닙니다. 저희가 현장 출동에 나가서 직접 들은 내용을 제 뇌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어느 아이가 계속 울거나 새벽에 계속 울게 된다면은 정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짜증나게 저렇게 애는 우냐? 제 애에게 어떻게 좀 해라. 아니면 돌아다니는 애가 동년배와 다르게 행동이 이상하거나 행색이 이상한 애들한테는 우리 부모들이 예전과 다르게 쟤랑 놀지 말고 가까이 가지 말은 무관심으로 일관하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친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체벌을 있지 않은 저 정도 때릴 수 있지라는 이런 인식들이 오히려 지금 경찰과 지자체까지 나타나기 전에 골마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빨리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제 주어진 시간이 원래는 20분까지였는데 예, 이렇게 정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